경고합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미국 CIA 최고위 기밀 파일에서 유출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보고서를 접하는 순간 당신이 알던 한반도의 진실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30년간 북한만을 연구해온 CIA 전설적 분석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백악관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정은이 미쳤다고요? 아닙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워싱턴 정가를 뒤흔든 이 폭탄 선언,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한국의 눈부신 성장이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북 전략마저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그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앨런 리치입니다. 전직 CIA 동아시아 분석국장이죠. 30년간 북한만을 연구해왔습니다. 1993년 CIA에 입사한 이후 한 번도 다른 분야로 이직하지 않았죠. 북한의 모든 도발과 협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분석했고 이제는 CIA 내에서 북한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북한 협상단과 미국 대표단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당시 저는 젊은 분석관으로 협상 테이블 뒤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제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북한 관련 정보입니다. 평양의 동향, 김정은의 건강 상태, 국경 지역의 물자 이동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CIA 본부 내 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정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랭글리 본부 지하 벙커에는 북한 전담 분석팀 20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우리는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전 직원 긴급회의. 5분 후 상황실로 집결하라. 비상경보 소리에 저는 즉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비상소집은 9.11 테러 이후 몇 번 없었던 일입니다.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때, 2017년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했을 때, 그리고 김정일 사망 때 정도였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나?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가 급변했나? 서둘러 상황실로 향했죠. 중앙정보국의 핵심 시설인 상황실은 항상 긴장감이 감돌지만 그날은 특히 더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동료들의 얼굴에서 불안과 긴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대형 스크린에 김여정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를 향해 섬뜩한 선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이제 우리는 동족이 아니다. 김여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북한의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상황실에 모인 모든 분석관들과 고위 관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간 한반도를 분석해온 최고의 전문가들조차 김정은의 이런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는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보다 더 위험한 신호야.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석관들의 의견이 오갔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순간 제 옆자리의 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김정은이 마침내 미쳤군.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마지막 발악이자 우리를 향한 절박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이 저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미친 것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마이크, 이건 광기가 아니야. 계산된 행동이라고. 제 말에 마이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10년차 분석관으로 훌륭한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북한의 내면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산이라고요? 자신들의 민족성을 부정하는 게 어떤 전략적 계산이 될 수 있죠? 그건. 하지만 제 생각을 말하기도 전에 국가안보회의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백악관으로 급히 이동해야 했습니다. 상황실을 나서며 제 머릿속은 이미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이 극단적인 선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그들은 왜 갑자기 동족이라는 개념을 부정하기 시작했을까? 차를 타고 백악관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북한의 최근 행보를 돌이켜보았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 중국과의 경제 교류 확대, 그리고 남한을 향한 강경한 수사. 이 모든 것이 어떤 퍼즐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선언이 그 퍼즐의 중요한 한 조각을 맞춰준 것 같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빨랐고 모든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은 이미 고위 관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그 중에서도 마커스 손의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국무부의 젊고 야심만만한 강경파 관료로 북한을 힘으로만 억누르면 된다고 믿는 최대 압박 정책의 신봉자였습니다. 우리는 늘 대립각을 세웠죠. 그는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로 화려한 경력과 뛰어난 언변으로 워싱턴 정가에서 빠르게 출세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는 북한을 책과 보고서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경쟁의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립은 이미 워싱턴 내부에서 유명했으니까요. 리치 vs 손, 경험 vs 이론, 유화 vs 압박이라는 구도로 알려져 있었죠. 대통령이 입장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의 김여정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분석을 듣고 싶군요. 대통령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북한 문제를 가장 큰 외교적 도전으로 여겨왔고 이번 사태가 자신의 리더십에 중대한 시험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커스 손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그는 주도권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대통령님, 김정은이 스스로 민족을 부정하며 고립을 자초한 지금이야말로 제재의 강도를 최대로 높여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켜 체제 붕괴를 유도해야 합니다. 마커스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고 그것이 정치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행동하는 남자, 결단력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좋아하는 정치인들에게 그의 접근법은 매력적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생각하고 있나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모든 교역을 차단해야 합니다. 러시아 선박이 북한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제3국을 통한 우회 교역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압박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말이죠. 그의 말에 여러 강요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커스의 강경한 주장은 항상 단순 명료했고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강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분석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내부 상황, 주민들의 실제 생활, 권력 구조의 복잡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압박만 강조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말을 꺼내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30년 경력의 북한 전문가로서 제 의견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천만에 저들이 통일 기념탑을 부수고 애국가에서 삼천리를 지우는 것은 역설적으로 남쪽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제 주장은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오랜 경험과 직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행동 패턴, 김씨 일가의 심리, 그리고 북한 체제의 생존 메커니즘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할 수 있는 분석이었죠. 마커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닥터 리치, 당신의 그 감상적인 분석은 냉전 시대의 유물일 뿐이요. 위성사진을 보시오. 러시아 유조선이 연일 드나들고 무기가 오가는데 무슨 공포란 말이오? 그는 스크린에 최신 위성 사진을 띄웠습니다. 남포항에 정박한 러시아 유조선과 화물선들이 보였습니다. 확실히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교류는 활발해 보였습니다. 러시아 국적의 대형 선박들이 북한 항구에 줄지어 서 있었고 화물을 싣고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정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전체 퍼즐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표면적인 협력 관계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마커스, 러시아가 북한에 석유와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30년간 북한만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북한의 표면적인 모습 너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석이 도전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뭘 모른다는 겁니까? 우리에겐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 아래 더욱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강경하게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조작하며 또 다른 이미지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장교들이 함께 회의하는 모습, 북한 군사시설에 러시아 군사 전문가로 보이는 인물들이 방문한 사진, 그리고 최근 북한이 공개한 신형 무기들의 모습. 이 모든 증거가 말해주듯이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포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커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사실이었고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강요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직관과 경험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수세에 몰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문제는 항상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았고 표면적인 증거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았죠. 회의는 마커스의 최대 압박 전략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의견을 경청했고 다른 강요들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반박을 자제하고 차분히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제 주장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15년 전 북한의 첫 핵실험을 앞두고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됐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 실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CIA 내부에서는 북한은 블러핑일 뿐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할 기술력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결국 제 경고는 무시됐고 북한은 첫 핵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때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쳤고 지금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반복할 순 없어. 그땐 조국이 위기에 빠진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워싱턴 DC의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이 저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이번 선언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필사적인 몸부림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제 직관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북한의 경제 데이터를 파고들었습니다. 공식 통계, 탈북자 증언, 중국 국경 지역의 물가 변동, 암시장 환율.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죠. CIA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최근 6개월간의 북한 관련 정보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위성사진, 도청자료, 탈북자 증언, 국제기구 보고서. 그 어떤 단서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특히 북한 시장의 물가 동향과 암시장 환율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북한 경제의 실상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직감을 뒷받침할 만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거야. 북한 내부의 쌀값이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평양 기준으로 쌀 1kg의 가격이 6개월 전에 비해 3배 이상 올랐습니다. 달러 대비 북한 원화의 가치는 급락 중이었고 암시장에서는 달러와 한국 원화가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선우 요원이 보내온 최신 보고서였습니다. 박선우는 CIA 서울 지부에서 활동하는 재미교포 2세 요원으로 북한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는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고 그의 보고서는 항상 정확했습니다. 박선우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관광객 100여 명이 북한의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시범 방문했지만 달러가 없다는 이유로 푸대접을 받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혈맹이라던 러시아의 돈 루블화조차 받지 않는 북한의 현실이 드러난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증거야. 북한은 겉으로는 러시아와 혈맹 관계를 과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달러에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러시아의 루블화조차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이는 북한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NSC 재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스케줄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저의 오랜 경력과 신뢰도 덕분에 24시간 내에 두 번째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 하루 동안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 암시장 동향, 러시아와의 실질적인 교류 내용, 모든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북한과 한국의 경제력 격차를 보여주는 시각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남북한의 야간 조명 차이, 1인당 GDP 추이, 무역량 비교. 이런 데이터들이 제 주장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커스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위성사진과 정보원 보고서를 들고 와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저는 차분히 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닥터 리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직관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었죠. 대통령님, 존경하는 강요 여러분. 어제 저는 밤을 새워 북한의 내부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의 사진과 러시아 관광객들의 방문 기록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더니 왜 그들의 돈은 받지 않는 겁니까?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100여 명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시범 방문했지만 달러가 없다는 이유로 푸대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북한은 혈맹이라는 러시아의 루블화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달러만 원하고 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선우 요원으로부터 입수한 북한 내부 시장의 환율과 쌀값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보시다시피 북한 내부 시장의 쌀값은 6개월 사이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달러 대비 북한 원화 가치는 40% 이상 하락했고 암시장에서는 한국 원화가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잠시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커스조차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의 밀착은 군사기술과 석유를 얻을 뿐 텅 빈 인민의 배를 채워주진 못합니다. 북한 경제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우리는 동족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1990년 한국의 GDP는 북한의 10배였습니다. 2000년에는 30배, 현재는 50배 이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의 현실적인 삶의 질,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고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야간에 촬영된 한반도 위성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한은 밝게 빛나는 반면 북한은 거의 완전한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 강렬한 대비는 두 국가의 현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였습니다. 이것이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번영과 발전은 북한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족이라는 개념을 부정함으로써 한국의 성공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마커스가 당황한 기색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러시아의 지원이 본격화되면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회의장의 경제 전문가들이 저의 분석에 힘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닥터 리치의 분석이 맞습니다.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달러와 한국 원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국 경제에 대한 신뢰 상실을 의미합니다. 국무부 경제분석관인 제니퍼 클라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동아시아 경제 전문가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달러 보유량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 수입이 끊겼고 중국과의 무역도 크게 줄었습니다. 러시아의 지원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재무부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인 데이비드 김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더구나 러시아 경제 자체가 서방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경제 전문가들의 지지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주장은 김정은과 대화라도 하자는 거요?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그의 말은 감정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저를 친북주의자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명백했죠. 이런 수법은 워싱턴 정가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술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애국심을 의심하게 만들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마커스, 그것은 제가 말한 적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진짜 약점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닥터 리치? 대통령님, 저는 최대 압박이 아닌 전략적 관여를 제안합니다. 북한 체제의 진정한 약점은 경제적 취약성과 한국의 성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 약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서울에 있던 박선우 요원과의 화상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박선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의 미국 태생 한국계 미국인으로 CIA에서 가장 뛰어난 현장 요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북한 정보 수집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박 요원, 현지 상황을 보고해주게. 대통령이 직접 박선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회의에서 현장 요원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박선우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최근 저희가 탈북 과학자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공개한 신무기들은 대부분 러시아의 낡은 기술을 급하게 이식한 속 빈 강정에 불과하며 오히려 내부 기술진들의 반발만 사고 있다고 합니다. 박선우는 화면을 통해 몇 장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무기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과 러시아 무기의 설계도를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무기들은 러시아 구형 모델의 외관만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 성능은 의문스럽죠. 더구나 북한의 기술자들은 이런 모방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마커스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한 명의 탈북자 증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위성 사진은 명백합니다. 북한은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박선우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마커스 씨, 이 증언은 한 명의 탈북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최근 6개월간 북한을 탈출한 과학자, 고위 관료, 군인 등 17명의 증언을 종합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북한의 신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박선우는 이어서 놀라운 정보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 K-팝, 패션 등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북한 당국은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그는 몇 장의 사진을 더 보여주었습니다. 북한 젊은이들이 몰래 한국 스타일의 옷을 입고 머리를 한국식으로 손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수된 USB 메모리 스틱들에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 뮤직비디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북한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의 침투는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지금까지 침묵하던 국방부 장관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로 아시아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무기의 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용하는 군대의 사기다. 굶주리고 혼란에 빠진 군대는 최신의 무기를 쥐어줘도 모래성에 불과하지. 닥터 리치의 분석에 일리가 있군. 국방부 장관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워싱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었고 그의 의견은 대통령에게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저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때였습니다. 스크린에 2개의 담화문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이것은 김여정이 발표한 2개의 담화문입니다. 왼쪽은 한국을 향해 완전한 적대국이라 선언한 것이고 오른쪽은 불과 하루 만에 미국을 향해 새로운 접촉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교묘하게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 2 담화문의 대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하루 간격으로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으니까요.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들의 본심입니다. 한국을 향한 증오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몸값 올리기에 불과합니다. 저는 담화문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담화문은 영원한 적대국, 동족이 아닌 타국 관계, 회복 불가능 등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미국을 향한 담화문은 상호 이해, 새로운 관계 모색, 대화의 가능성 등의 부드러운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북한의 나쁜 경찰, 좋은 경찰 전술입니다.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쪽에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달러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달러를 벌어들였던 그 달콤한 기억을 잊지 못한 겁니다. 그 돈줄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이 게임의 키를 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북한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전, 북한은 이곳에서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중요한 달러 수입원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돈줄이 끊어진 지금, 북한 경제는 심각한 외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재로 인해 북한의 전통적인 외화벌이, 즉 광물 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도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마커스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궤변이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력으로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다는 허황된 얘기를 믿으란 말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통령이 손짓을 했고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부산항을 가득 메운 최첨단 선박들과 폴란드 하늘을 나는 FA-50 전투기, 그리고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K-팝 콘서트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는 직접 이 영상을 준비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상은 실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최첨단 반도체 공장, 글로벌 시장을 석권한 스마트폰, 전 세계로 수출되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 불빛, 저 풍요, 저 자유 때문입니다. 그 어떤 핵무기도 대한민국의 저 눈부신 발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통계였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식량을 찾아 탈출하는 생계형 탈북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미래형 탈북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즉, 더 나은 삶과 기회를 찾아 북한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젊은 세대, 그리고 엘리트층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의장은 강력한 제재냐, 새로운 접근이냐를 두고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통령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닥터 리치, 당신 말이 맞소.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북한의 어둠이 아니라 한국의 빛이었군. 우리는 그동안 동맹의 진정한 힘을 잊고 있었어. 그리고 대통령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최대 압박에서 전략적 관여로 전환을 검토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마커스는 좌절한 표정이었지만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는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저녁의 워싱턴 DC는 아름다운 황혼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30년간의 북한 연구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직관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확인을 보니 박선우 요원이었습니다. 리치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이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들었습니다. 고맙네, 박 요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구체화해야 하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대통령이 박사님께 특별 임무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새로운 대북 전략을 구체화하라는 지시입니다.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필드 요원이 아닌 분석관이 해외로 파견되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상황은 특별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전략이 채택된 만큼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되나?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북한을 연구해왔지만 정작 한국은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료와 보고서, 위성사진으로만 한반도를 보아왔죠. 이제 직접 그 땅을 밟을 기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경제지표, 사회통계, 문화산업 현황.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기려 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첫 인상에 감탄했습니다.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미국 공항의 혼잡함과 노후함에 비해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출구에서 박선우 요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리치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박선우는 제가 짐을 챙기는 것을 도왔고 우리는 곧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차는 최신형 제네시스 G90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고급 세단이죠. 리치 박사님, 처음 오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선우가 물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놀랍군요. 제가 처음 북한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과 북한의 경제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창밖으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아파트 단지와 현대적인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고속도로는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달리는 차들은 대부분 최신형 모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고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박선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의 1인당 GDP는 $2,000 정도였어요. 지금은 $40,000가 넘죠. 20배 이상 성장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통계가 맞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이죠. 북한은 어떤가요? 박 요원은 자주 국경 지역에 가나요?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최근 탈북민 인터뷰, 중국 국경 지역의 정보원들, 그리고 위성 감시까지. 박선우는 차를 운전하며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매우 상세하고 정확했습니다. 역시 현장에서 일하는 요원의 감각은 달랐습니다. 서울로 들어서자 높게 솟은 빌딩들과 번화한 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디지털 기기들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카페에는 태블릿 메뉴가, 길거리에는 QR코드 결제 시스템이. 한국은 이미 디지털 사회로 완전히 전환한 듯 했습니다. 이곳은 강남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죠. 박선우의 설명에 따르면 강남은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고급 주택, 국제적인 기업들의 본사, 최첨단 의료시설, 명품 쇼핑몰. 모든 것이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제 방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북한의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내일 아침 9시에 국가정보원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충분히 쉬세요, 박사님. 박선우는 저에게 호텔 카드키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행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안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 국가정보원으로 향했습니다. 국정원 건물은 외부에서 보면 평범한 오피스 빌딩 같았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신원 확인과 보안 검색을 거친 후 우리는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명의 한국 정보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정원 북한 분석팀장, 외교부 북핵 대표, 통일부 정책실장 등 한국의 대북 정책을 책임지는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리치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국정원 북한 분석팀장 김정수입니다. 김정수 팀장은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저를 환영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차례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듣게 되어 기쁩니다. 특히 리치 박사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니 더욱 의미가 크네요. 김정수의 말에 저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 구상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압박에서 전략적 관여로의 전환,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접근법은 북한의 진정한 약점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 약점은 바로 한국의 성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영향력에 더 많이 노출시키는 전략을 취할 것입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제 설명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통일부 정책실장은 여러 질문을 던지며 이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정수 팀장은 저를 그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북한 내부 정보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리치 박사님, 저희가 최근 입수한 정보입니다. 국정원 분석관이 화면에 몇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북한 내부에서 은밀히 촬영된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평양 외곽의 장마당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제품의 포장을 모방한 상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의류, 식품 등이 인기가 많죠. 사진 속 시장은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삼성을 연상시키는 삼성성이라는 이름의 전자제품과 LG를 닮은 LS 화장품 등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실제 한국 제품도 있나요? 국정원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국을 통해 밀수된 진짜 한국 제품도 있습니다. 가격이 35배 비싸지만 그래도 잘 팔린다고 합니다. 한국 제품은 북한에서 일종의 신분 상징이 되었어요. 이어서 그는 더 놀라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화면에 작은 USB 메모리 스틱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진짜 무기입니다. 이 작은 USB 안에는 한국 드라마, 영화, K-팝 뮤직비디오가 담겨 있습니다.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콘텐츠가 불법으로 공유되고 있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소련을 무너뜨린 것도 군사력이 아니라 서구의 문화와 풍요로움이었으니까요. 자유와 풍요의 이미지는 그 어떤 선전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단속이 강화될수록 오히려 호기심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김정수 팀장이 보여준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한국어 억양을 따라하거나 한국식 패션을 모방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국경 지역과 대도시에서 두드러집니다. 평양에서도 특권층 자녀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선우는 저를 서울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 현대자동차 연구소, 포스코 제철소. 한국의 산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저는 이 나라가 이룩한 성취에 감탄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에서는 최신 반도체 생산 라인을 견학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 나노 단위의 정밀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이것이 한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가장 부러워하는 기술입니다. 박선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도 자체적인 반도체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기술 격차가 너무 커서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는 자율주행차와 수소전기차 개발 현장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고 그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놀랍군요. 한국은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네요. 박선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건 이미 오래된 이야기예요. 지금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넘어 디지털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반도체, 배터리, 조선. 이제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저녁에는 강남의 번화가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세련된 쇼핑몰, 그리고 다양한 레스토랑과 카페가 즐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여기 외국인이 많군요. 네, 한국은 이제 관광, 유학, 비즈니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외국인들이 찾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K-팝, 한국 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에 매료된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는 한 트렌디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벽에 걸린 TV에서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K-팝입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어요. 박선우의 설명처럼 K-팝은 이미 글로벌 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수십억 회, 전 세계 투어 공연, 빌보드 차트 석권.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북한 젊은이들도 이런 영상을 보고 있다고요? 네, 물론 불법이지만요. USB를 통해 이런 콘텐츠가 북한 내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단속해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어요. 다음 날, 저희는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남북분단의 현장에서 바라본 북한은 너무나 적막하고 황량했습니다. 한국 측의 현대적인 시설과 달리 북한 측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기서 북한 군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박선우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북한 초소에서 망원경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군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딱딱한 표정으로 남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렇게 다른 세계를 보고 있군요. 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결국 탈북을 선택합니다. 특히 여기 근무하는 군인들은 남한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하기 때문에 현실을 더 잘 알고 있죠. 판문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박요원, 당신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왜 이 일을 선택했습니까? CIA의 대북 업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박선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당시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오셨어요. 가족들과 헤어진 채로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보고 자랐어요. 언젠가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산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단순한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가족의 아픔이 얽힌 인간적인 비극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북한에 어떤 가족을 두고 오셨나요? 부모님과 두 여동생이요. 할아버지는 19살 때 홀로 남쪽으로 피난 오셨어요. 곧 돌아올 테니 기다려라라는 말을 남기고요. 하지만 그 곧이 7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선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사명감을 넘어서는 개인적인 아픔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친척들이 살아계실까요?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여러 경로로 소식을 알아보려 하셨지만 끝내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셨어요. 2006년에 이산 가족 상봉 신청도 하셨지만 선정되지 못했고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선우의 이야기는 분단의 아픔을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분단은 수많은 가족의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박선우는 저를 북한산 등산로로 안내했습니다. 숨이 차도록 산을 오른 끝에 우리는 서울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군요. 서울의 파노라마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현대적인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멀리 북한으로 이어지는 산맥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북한입니다. 박선우가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산맥이 이어지는데 그 너머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한쪽은 빛과 활기로 가득한 세계, 다른 쪽은 어둠과 침묵의 세계.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한반도의 현실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 광경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박선우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선택할 것입니다. 어둠과 빛 중에서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빛이 북한까지 닿을 수 있도록 새로운 대북 전략을 완성해야겠다고 말이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방문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북 전략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바로 대한민국의 성공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대북 전략의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침투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K-팝 등의 콘텐츠를 북한 내부로 더 적극적으로 유입시키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USB 라디오 방송, 풍선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제적 유인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협력하면 번영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같은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국제적 고립 심화였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만으로는 북한 경제가 회생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중국마저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제고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 보고서는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에 제출되었고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기쁘게 한 것은 마커스 손조차도 이제는 제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직접 방문한 후 크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직접 한국의 발전상을 목격하고 북한 내부 정보를 접한 후 그는 힘만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최근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닥터 리치, 당신이 옳았습니다. 북한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은 우리의 제재가 아니라 한국의 성공이었습니다. 그의 인정은 달콤했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위험한 과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워싱턴 DC의 한 한국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 한국 관광객 가족을 만났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아버지와 대학생 아들,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였죠. 혹시 한국 음식을 처음 드시나요? 잘 모르시겠으면 추천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 음식을 꽤 즐깁니다. 특히 비빔밥과 갈비를 좋아하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들은 서울에서 온 관광객이었고 아들은 대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저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 정부 관료라고만 답했습니다. 미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하지만 요즘은 한국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제 아들은 삼성전자에서 인턴을 했는데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더라고요. 아버지의 말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선두권에 있죠. 그들의 자부심 넘치는 대화를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한국인들의 모습. 그들의 성공과 자부심이야말로 북한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그 아버지가 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제대로 한국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받는 시대가 되었구나.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CIA 내의 한반도 통합 분석팀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팀은 북한 분석에만 집중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남북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임무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패션, 언어 등 문화적 요소들이 어떻게 북한 사회에 침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연구하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저는 문화 인류학자, 미디어 전문가, 언어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팀에 영입했습니다. 전통적인 정보 분석 방식을 넘어 더 넓은 시각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물론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는 더 정확하고 심층적인 북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선우 요원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치 박사님, 북한 평양에서 소규모 시위가 있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박선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북한에서 시위라니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확실한 정보인가? 네, 여러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평양 낙랑구역의 시장에서 물가 인상에 항의하는 상인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보안원들이 즉시 진압했지만 이런 일이 평양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정말 중대한 변화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형태의 집단 항의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특히 평양에서는 철저한 통제로 인해 그런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의 요구사항은 뭐였나? 주로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쌀값 안정, 장세 인하, 단속 완화 등이요.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왜 우리만 굶어야 하나라는 정치적인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었고, 그것은 이제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반응은 즉각적인 진압과 함께 주동자로 지목된 5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쌀값을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이것은 당국이 민심의 동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정보를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북 전략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를 더욱 가속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CIA 내부에서 열린 대북 전략 평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북한을 힘으로 억누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마커스 손조차도 제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는 최근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닥터 리치, 당신이 옳았습니다. 북한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은 우리의 제재가 아니라 한국의 성공이었습니다. 그의 인정은 달콤했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위험한 과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방문 이후 저는 한국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K-팝에 대해 공부했으며 한국어 학습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매력과 영향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왜 이토록 한국 문화에 매료되는지 이해하고 싶었던 것이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드라마의 정교한 스토리텔링과 감정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인간관계, 사회 문제, 가치관 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런 콘텐츠를 접한다면 그들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K-팝의 화려함과 자유로움은 그 자체로 메시지였습니다. 완벽한 안무와 스타일리시한 패션,
그리고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는 무대. 이런 것들은 북한의 획일적이고 엄숙한 문화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화적 요소들이 북한 체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대북 전략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었습니다. 박선우 요원의 보고에 따르면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한국 스타일을 모방한 패션이 유행하고 있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식 언어 표현이 은밀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북한 당국의 반응입니다. 박선우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이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북한 자체의 청년 문화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다고 하네요. 북한 당국이 자체 대중문화 발전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분명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의식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70년간 철저히 통제된 사회에서 갑자기 자유로운 대중문화를 창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북한 군부 내에서의 동요였습니다. 최근 탈북한 북한군 장교의 증언에 따르면 군 내부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발전상을 알게 된 후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내부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은밀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액션 드라마가 인기인데 그들은 한국군의 장비와 훈련 수준을 보며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이런 변화들은 모두 제가 예측했던 방향과 일치했습니다. 북한 체제의 변화는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촉매제는 바로 한국의 성공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평양의 엘리트 계층 사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외국 방문이나 유학 경험을 통해 외부 세계를 접했고 북한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평양의 특권층 자녀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유학 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귀국 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모든 변화를 종합해 볼 때 북한 체제의 미래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강력한 통제와 억압이 지속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북한 고위 관료 가족이 집단 탈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평양에 거주하는 특권층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측근 중 한 명의 가족이 탈북했습니다. 아내와 자녀 2명이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을 요청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북한 체제 내부의 심각한 균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측근의 가족이 탈북했다는 것은 체제의 핵심부에서조차 미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번 탈북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가져온 정보 때문입니다. 그들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 내에서도 현재 노선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특히 경제 분야 관료들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보는 우리의 대북 전략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북한 지도부 내에서도 변화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새로운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지도부 내 개혁파를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접촉은 불가능했지만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예상대로 북한은 대화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은 또 다른 담화문을 통해 조건이 맞으면 대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미국과의 직접 대화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과거와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북한의 요구대로 미국-북한 양자 대화가 아닌 한국-미국-북한 3자 대화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을 배제하려는 북한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이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임을 분명히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상대로 북한은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내부 불안이 커지면서 그들은 결국 우리의 제안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이 모든 요소들이 북한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 사무실 벽에 한반도 야간 위성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밝게 빛나는 남한과 어둠에 쌓인 북한의 대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사진은 제게 항상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동시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언젠가 그 어둠도 빛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희망을요. CIA 내에서 열린 정책평가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북한을 힘으로 억누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마커스 손, 그 강경파 관료조차도 이제는 제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근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닥터 리치, 당신이 옳았습니다. 북한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은 우리의 제재가 아니라 한국의 성공이었습니다. 그의 인정은 달콤했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위험한 과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워싱턴 DC의 한 한국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 한국 관광객 가족을 만났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아버지와 대학생 아들,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였죠. 혹시 한국 음식을 처음 드시나요? 잘 모르시겠으면 추천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 음식을 꽤 즐깁니다. 특히 비빔밥과 갈비를 좋아하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들은 서울에서 온 관광객이었고 아들은 대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저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 정부 관료라고만 답했습니다. 미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하지만 요즘은 한국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제 아들은 삼성전자에서 인턴을 했는데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더라고요. 아버지의 말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선두권에 있죠. 그들의 자부심 넘치는 대화를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한국인들의 모습. 그들의 성공과 자부심이야말로 북한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그 아버지가 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제대로 한국을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받는 시대가 되었구나.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CIA 내의 한반도 통합 분석팀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팀은 북한 분석에만 집중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남북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임무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패션, 언어 등 문화적 요소들이 어떻게 북한 사회에 침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연구하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저는 문화 인류학자, 미디어 전문가, 언어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팀에 영입했습니다. 전통적인 정보 분석 방식을 넘어 더 넓은 시각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물론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는 더 정확하고 심층적인 북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선우 요원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치 박사님, 북한 평양에서 소규모 시위가 있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박선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북한에서 시위라니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확실한 정보인가? 네, 여러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평양 낙랑구역의 시장에서 물가 인상에 항의하는 상인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보안원들이 즉시 진압했지만 이런 일이 평양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정말 중대한 변화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형태의 집단 항의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특히 평양에서는 철저한 통제로 인해 그런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의 요구사항은 뭐였나?
주로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쌀값 안정, 장세 인하, 단속 완화 등이요.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왜 우리만 굶어야 하나라는 정치적인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었고 그것은 이제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반응은 즉각적인 진압과 함께 주동자로 지목된 5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쌀값을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이것은 당국이 민심의 동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정보를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북 전략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를 더욱 가속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CIA 내부에서 열린 대북 전략 평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북한을 힘으로 억누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마커스 손조차도 제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는 최근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닥터 리치, 당신이 옳았습니다. 북한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은 우리의 제재가 아니라 한국의 성공이었습니다. 그의 인정은 달콤했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위험한 과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방문 이후 저는 한국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K-팝에 대해 공부했으며 한국어 학습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매력과 영향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왜 이토록 한국 문화에 매료되는지 이해하고 싶었던 것이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드라마의 정교한 스토리텔링과 감정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인간관계, 사회 문제, 가치관 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런 콘텐츠를 접한다면 그들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K-팝의 화려함과 자유로움은 그 자체로 메시지였습니다. 완벽한 안무와 스타일리시한 패션, 그리고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는 무대. 이런 것들은 북한의 획일적이고 엄숙한 문화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화적 요소들이 북한 체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대북 전략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었습니다. 박선우 요원의 보고에 따르면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한국 스타일을 모방한 패션이 유행하고 있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식 언어 표현이 은밀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북한 당국의 반응입니다. 박선우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이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북한 자체의 청년 문화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다고 하네요. 북한 당국이 자체 대중문화 발전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분명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의식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70년간 철저히 통제된 사회에서 갑자기 자유로운 대중문화를 창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북한 군부 내에서의 동요였습니다. 최근 탈북한 북한군 장교의 증언에 따르면 군 내부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발전상을 알게 된 후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내부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은밀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액션 드라마가 인기인데 그들은 한국군의 장비와 훈련 수준을 보며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이런 변화들은 모두 제가 예측했던 방향과 일치했습니다. 북한 체제의 변화는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촉매제는 바로 한국의 성공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평양의 엘리트 계층 사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외국 방문이나 유학 경험을 통해 외부 세계를 접했고 북한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평양의 특권층 자녀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유학 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귀국 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모든 변화를 종합해 볼 때 북한 체제의 미래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강력한 통제와 억압이 지속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북한 고위 관료 가족이 집단 탈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평양에 거주하는 특권층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측근 중 한 명의 가족이 탈북했습니다. 아내와 자녀 2명이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을 요청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북한 체제 내부의 심각한 균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측근의 가족이 탈북했다는 것은 체제의 핵심부에서조차 미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번 탈북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가져온 정보 때문입니다. 그들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 내에서도 현재 노선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특히 경제 분야 관료들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보는 우리의 대북 전략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북한 지도부 내에서도 변화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새로운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지도부 내 개혁파를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접촉은 불가능했지만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예상대로 북한은 대화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은 또 다른 담화문을 통해 조건이 맞으면 대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미국과의 직접 대화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과거와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북한의 요구대로 미국-북한 양자 대화가 아닌 한국-미국-북한 3자 대화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을 배제하려는 북한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이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임을 분명히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상대로 북한은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내부 불안이 커지면서 그들은 결국 우리의 제안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이 모든 요소들이 북한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 사무실 벽에 한반도 야간 위성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밝게 빛나는 남한과 어둠에 쌓인 북한의 대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사진은 제게 항상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동시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언젠가 그 어둠도 빛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희망을요. CIA 내에서 열린 정책평가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북한을 힘으로 억누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마커스 손, 그 강경파 관료조차도 이제는 제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근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닥터 리치, 당신이 옳았습니다. 북한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은 우리의 제재가 아니라 한국의 성공이었습니다. 그의 인정은 달콤했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위험한 과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워싱턴 DC의 한 한국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 한국 관광객 가족을 만났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아버지와 대학생 아들,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였죠. 혹시 한국 음식을 처음 드시나요? 잘 모르시겠으면 추천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 음식을 꽤 즐깁니다. 특히 비빔밥과 갈비를 좋아하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들은 서울에서 온 관광객이었고 아들은 대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저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 정부 관료라고만 답했습니다. 미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하지만 요즘은 한국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제 아들은 삼성전자에서 인턴을 했는데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더라고요. 아버지의 말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선두권에 있죠. 그들의 자부심 넘치는 대화를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한국인들의 모습. 그들의 성공과 자부심이야말로 북한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그 아버지가 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제대로 한국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받는 시대가 되었구나. 그 후 제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그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제가 CIA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었습니다. 미국이 도와주고 지켜줘야 하는 나라였죠. 하지만 이제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 때로는 더 나은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통찰력과 경험이 미국보다 더 귀중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긴급히 백악관으로 호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둘러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직접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대통령 외에도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마커스 손이 있었습니다. 닥터 리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네, 김정은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것도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북한이 결국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렇게 빨리, 그것도 비공개 채널을 통해 직접 메시지를 보내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 제재 완화와 안전 보장을 대가로 핵 프로그램 동결을 제안했습니다. 이전과 비슷한 제안이지만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히 검증 절차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북한의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접근은 북한의 내부 상황이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내부 균열 또는 외부 압력. 어떤 이유에서든 김정은은 이제 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 당신을 불렀습니다. 닥터 리치. 당신의 대북 전략이 이런 상황을 가져왔으니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도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30년 경력의 절정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전략이 실제 효과를 보기 시작했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결정에도 제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라면 북한의 요구대로 양자 대화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한국을 논의 테이블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을 찾는 길이자 북한의 분리 전략을 무력화하는 방법입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커스 손이 의외의 발언을 했습니다. 저도 리치 박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한국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의 지지는 놀라웠지만 반가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한국, 미국, 북한 3자 회담을 제안하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한국의 참여를 거부한다면 우리도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요. 대통령의 결정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순간이었죠. 더 이상 북한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고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정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커스 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리치, 당신이 옳았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군. 괜찮아, 마커스.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랜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같은 팀의 일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아파트 창문 앞에 서서 워싱턴 DC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의 북한 연구,
그리고 최근의 정책 변화. 모든 것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 문제의 해결책은 항상 우리 눈앞에 있었다는 것을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놀라운 성공 사례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북한의 위협에만 집중한 나머지 한국의 성공이 가진 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힘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소프트 파워. 이 모든 것이 북한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빛, 북한의 변화였습니다. 이것은 제 30년 경력의 집대성이자 미래 세대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남기는 유산이었습니다. 회고록의 첫 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총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 드라마 속 자유로운 삶의 모습, K-팝 가수들의 열정적인 무대,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기업의 혁신에서 비롯됩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이야말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낼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워싱턴 DC의 CIA 지하 벙커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북한의 극단적인 선언은 공포의 표현이었고 그 공포의 원천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공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국제적 위상이 북한 체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인식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의 열쇠는 군사력이 아니라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K-팝 스타들의 화려한 무대, 한국 드라마의 섬세한 이야기, 세계를 선도하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K-팝 스타들의 화려한 무대, 한국 드라마의 섬세한 이야기,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혁신. 이 모든 것이 모여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회고록을 쓰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욱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서울의 강남역 근처에서 목격한 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퇴근길 젊은이들로 가득한 지하철역 앞에서 즉석 K-팝 커버 댄스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10대들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인기 아이돌 그룹의 춤을 완벽하게 따라 추고 있었고 주변에는 수십 명의 구경꾼들이 모여 환호하고 있었죠. 이 자유롭고 활기찬 광경이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언젠가 북한 젊은이들도 이런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말이죠. 미국은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인식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의 열쇠는 군사력이 아니라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K-팝 스타들의 화려한 무대, 한국 드라마의 섬세한 이야기,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혁신. 이 모든 것이 모여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은 북한의 위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더 큰 성공입니다. 그 성공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힘, 그리고 그 힘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희망을 말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게 되길 바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